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심하게 15년이나 시집살이를 하다가 열받아서 제대로 시댁을 뒤집어 놓고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고칠 수 없던 병을 극적으로 고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병의 이름은 착한 아이 병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았던 저는 머리도 나빠서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세울 건 착한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서인지 또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었는데, 그렇게 저는 제 나이 40이 다 되어서도 제 팔자를 제가 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약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견디며 겉으로 고맙다, 덕분이다, 동서밖에 없다, 언니밖에 없다, 이딴 말이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들이 듣기 싫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착한 건 어릴 때 보던 동화책처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천지 제일 만만한 호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싫어도 참고 좋아도 참으며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나 좋은 일이 아니고 남 좋은 일만 하는 헛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당하고 산 거 제 손으로 제대로 분풀이하고 이혼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저도 써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비록 재주가 미천해서 글을 멋지게 쓸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안 형평상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꽤 오랫동안 한 회사를 다녔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들어간 회사가 저에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회사 규모는 작은 곳이었지만 더없이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사무 보조 일을 했는데요. 사장님도 그렇고 모든 직원분들이 가족처럼 잘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예뻐해 주시던 과장님의 소개로 빌어먹을 남편을 만났는데, 그렇다고 남편을 소개해준 과장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시댁 상황을 다 알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었고, 소개받을 당시 남편의 조건은 제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아마 과장님은 그런 면만 보시고 저에게 남편을 소개했을 거예요. 남편은 전문대도 아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은 아니어도 인지도가 꽤 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선배가 예뻐하는 후배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집도 저희 집보다는 형편이 좋았는데,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 형제 많은 집안의 차남이었죠. 게다가 키도 그렇고 생긴 것도 꽤 괜찮았는데요. 원래 제가 안경 끼고 지적인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말도 그럴싸하게 잘하는 편이어서 제가 반했는데, 남편은 제가 순하고 착해서 좋다고 했었죠. 은영 씨는 요즘 여자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 좀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별로거든요. 물론 제가 마초라서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휘두르려는 타입은 별로라. 근데 은영 씨는 안 그러는 것 같네요. 딱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순진해서 저는 그 말이 제 칭찬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 순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은 자주 들었는데, 호감 있는 남자한테 들으니 그런 말도 꽤 달콤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시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저 싫다고 하는 시어머니 자리는 냅다 걷어차고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맞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언제 이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나 이런 한심한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는 내 할 탓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감행했는데요. 시집살이는 뭐 이미 예견된 제 미래였죠.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정말 지랄 맞거든요. 오죽하면 그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사셨다고 했는데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동네 친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랬지만 자식들이 별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전에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 별로 우리 엄마가 정을 안 주고 키워서 그런가? 별로 집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아마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닐걸? 다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시집을 가서 보니 남편 말처럼 집에 정을 두는 자식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유일한 딸인 신우가 상황에 맞춰 자기 필요할 땐 시부모님에게 알랑방귀를 끼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자식을 넷이나 두고도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했는데 그땐 왜 그게 저에겐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잘해드리면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용만 할 뿐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당신 필요할 땐 꼭 저만 부르셨죠. 둘째야,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네가 퇴근하고 와서 우리 집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둘째야, 오늘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절임배추 오는 날이거든? 네가 와서 김치 좀 담가. 김치 소만 만들어서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금방 하잖아. 이렇게 당신하기 귀찮거나 힘든 일은 저를 시켰는데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싫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고 나중엔 저 양반 또 저러네 하면서 그냥 했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속이 편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시아버님이 기특해 하시곤 하셨는데 남편도 제 덕에 어깨가 펴진다고 하고 형님도 고맙다며 가끔 화장품 선물도 해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주시고 하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다가 불벼락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뭐? 꼴랑 애 하나 가진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애 넷을 낳고 키웠어. 어디서 하나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해. 너 참말 말고 와서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는 좀 서운하긴 했죠. 당신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 우리 엄마가 너무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우리 엄마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가 성격이 원래 그래. 그건 자기도 알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지. 우리 엄마 우리 식구 중에 자기 제일 좋아해. 좋아하긴 무슨, 나만 부려먹는데. 내가 다른 날은 그냥 다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아니야. 내가 오죽 힘들면 회사까지 쉬었겠냐고. 어머니 진짜 너무하셔. 아유, 우리 착한 마누라. 오늘은 정말 화 많이 났나 보네. 알겠어. 내가 다음에 우리 집에 가면 엄마한테 한 소리 할게. 나 믿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저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저 말에 홀랑 속아 마음이 풀어지던 저였는데 당연히 남편의 약속은 그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걸고 넘어져 싸우고 싶은 마음은 또 없었는데 그렇게 첫째 딸을 낳고 서툰 육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죠. 제가 둘째 출산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 애 낳을 뱃속에 넣고 또 돌도 안 된 딸을 케어해야 했잖아요. 그때 친정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했던 게 친정엄마가 저희 딸을 돌봐주시느라 하던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물론 저희 딸 봐주시는 수고비는 드렸지만 애를 본다는 게 돈을 억만금을 받는 게 아닌 이상 편하고 좋은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를 손녀를 돌본다는 기쁨에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드렸던 수고비도 결국은 당신이 쓰지 않고 저희 아이 케어하는 데 쓰시고
저희 반찬해 주시고 그렇게 다 쓰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제가 힘들어서 도와주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뻑하면 시집 왔으면 출가 외인인데 집에 너무 친정엄마 들락날락하게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너 편하려고 네 엄마 부르는 거지만 우리 아들은 불편하지. 라며 저더러 친정엄마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당신이 해주실 것도 아니면서 하시나 마나한 소리를 하셨어요. 실질적인 방법이나 대안책을 일러주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시니 그땐 저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아이씨, 엄마가 장모님 대신 우리 애 봐줄 거야? 그럴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니 넘어가 졌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추호도 애를 봐줄 생각이 없는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당신 자식 넷이 전부 손자 손녀를 낳았음에도 하나에도 봐주지 않으셨는데 그런 양반이 자기 자식 넷은 또 어찌 키웠나 참 의아할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둘째 아들을 낳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연년생을 도저히 저 엄마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기에 회사를 나오던 날 저도 울고 사장님도 울고 온 직원이 다 눈물바다였네요. 애들 좀 키워놓고 복직해. 기다릴 테니까. 알겠지? 이렇게 사장님이 말만이라도 감사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찌 그러겠어요. 제 자리는 벌써 후임으로 어린 직원을 뽑은 상황이었고 저는 그날 이후 전업주부가 되었죠. 그리고 살림에 두 아이의 육아에 회사를 가지 않아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니 저를 무슨 5분 대기조쯤으로 아시는 것 같더군요. 예, 서연이 엄마야. 너 시장 가서 소 꼬리뼈 좀 사와서 푹 구워라. 날 추워지니 사골국 좀 먹자. 네?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서연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뭐라고? 너는 엄마라는 애가 정신이 있어 없어? 집에서 하는 일이 애 보는 것밖에 없는데 독감에 걸리게 했다고? 아, 못 살아. 알았다. 괜히 우리 집에 와서 옮기지 말고 너는 집에 처박혀 있어. 왜 하필이면 지금 독감에 걸리고 지랄이야? 사골국 끓여놓고 걸리면 얼마나 좋아. 이렇듯 자기 구미에 맞춰 저를 부려드실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 밖에도 시댁의 대소사는 모두 제 담당이었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편하다며 모든 일을 저에게 몰빵해 주셨고 그로 인해 다른 식구들은 제 덕을 보는 셈이었어요. 특히 저와 처지가 같은 며느리인 형님이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는데요. 저희 형님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바쁜 직업이라는 걸 형님을 보고 알았는데요. 글쎄요, 그게 정말로 바쁜 게 맞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공교롭게 시댁에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이 바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네가 있는데 뭘 다른 사람까지 불러. 정신만 사납지. 그냥 네가 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나중엔 정말 다 제가 전부 담당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내가 시댁 전담 비서이자 하녀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식구들이 저를 의지하는데 생뚱맞게 남편은 자기가 장남도 아니면서 집에 가면 자기 기가 좀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놈의 착한 아이병이 발동해 이왕 하는 거 잘해서 칭찬받고 싶다는 한심한 생각을 했는데요. 틈틈이 반찬도 만들어 갖다 놓고 힘드실 것 같은 집안일은 제가 나서서 해결해 드렸죠. 그리고 두 분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예약부터 운전까지 모든 편의를 봐드렸는데 그럴 때면 시아버님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웃긴 게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지경까지 오르게 되더군요. 오죽하면 다들 저더러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좀 대단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사람들한테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전부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 운명처럼 찾아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가슴에 큰 돌을 얹은 것처럼 마음이 매우 무거워요. 저희 엄마가 저희 첫째 봐주시고 제가 직장을 그만둘 즈음 위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3기 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동안 아프지 않았냐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평소 참는 거 하나는 미련하게 잘 하던 친정엄마는 그때그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먹었다고 얘기했고 그런 잘못된 행동은 병을 키우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좀 편하게 쉬엄쉬엄 살아볼까 하던 그 시점에서 덜컥 병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은 저도 저희 친정 가족들도 날벼락을 맞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수술을 하긴 했지만 암세포를 전부 제거하긴 어려웠고 건강을 회복하시면 항암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항암으로 가기까지가 참 힘들더군요. 연세 때문인지 수술로 떨어진 면역력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설상가산으로 제거하지 못한 암세포가 엄마의 몸 곳곳에 다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급성이라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가난해서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제 하나뿐인 형제인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저희 남매는 아빠가 없었거든요. 제가 3살인가? 불미스러운 일로 하루아침에 고인이 되셨는데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도 잘 없었죠. 대신 아빠 몫까지 열심히 단 엄마의 모습은 늘 짠했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걱정시키지 않는 착한 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오빠도 사내아이 치고는 철이 빨리 들어 사고라는 걸 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엄마인데 이제 고작 환갑을 넘긴 나이에 암이라니 저는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엄마의 간병을 자처했죠. 그러자 처음에 남편은 이해해 주는 듯 우리 아이들 케어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니 힘들다는 거였죠.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간병인을 쓰면 되지 뭐 하러 거기에 쓸데없이 붙어있냐? 너도 참 답답하다 라며 핀잔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하는 엄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요. 올케 언니가 교대로 병간호를 하자고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올케 언니도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며느리 고생시키는 걸 누구보다 원치 않으시니 제가 하겠다 자처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알고 남편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원래 김병에 효자 없는 거야. 형님네서 교대로 하자고 했다며. 나 참, 나는 그것도 어이가 없네. 원래는 거기서 전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형님이 그 집 장남이잖아. 자기는 출가 외인이고. 출가 외인은 뭐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러고 싶다고 했어. 오빠도 늦게까지 일하고 올케 언니도 직장 다니잖아. 그리고 엄마 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니까 내가 불안해서 엄마 옆에 계속 있고 싶은 거라고.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자식만큼 하겠어? 자기도 우리 엄마 봐서 알잖아. 통통했던 엄마 팔다리 좀 봐. 삐쩍 마른 거 안 보여?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병원에만 붙어있겠다고? 그럼 나는? 자기 뭐? 내가 짬짬이 집에 가서 먹을 거 다 해놓고 빨래면 청소도 다 하는데 있는 거 꺼내서 먹는 것도 못해? 애들 좀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애들 이제 고학년이잖아. 고학년은 뭐 엄마 손 안 필요해? 나도 힘들어. 애가 둘이잖아. 얼마나 찡찡거리는 줄 알아? 애들이 당신만 찾고 우리 엄마도 당신만 찾고 결국엔 그거였네. 왜?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해? 애들은 어리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어머니는 왜 나만 찾는 건데? 어머니 정말 이럴 때면 너무하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잖아. 그런데 어쩜 이러셔? 아 몰라. 하루 이틀이야 이해한다고 하고 넘어가지.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 계속 이러냐고. 들어보니까 오래 투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잖아. 그럼 몇 년이고 장모님 간호를 자기 혼자 다 할 거야? 그래, 내가 다 할 거다.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인데 저렇게 골골거리며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랑 자기 집이 불편하다며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만 붙어 있으니 자기 생신상도 못 차려주는 안거 아니냐며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닥달하고 시비를 거셨는데 나중에는 시어머니 이름만 핸드폰에 떠도 경기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심 이번에는 맏며느리인 형님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그러자 형님은 자기도 저에게 연락을 할 참이었다며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동서 얘기 들었어. 친정엄마 많이 안 좋으시다며? 어떡하냐? 그러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새로 전이도 많이 됐고 이젠 항암도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네요. 동서,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안쓰럽다. 그나저나 이번 우리 어머니 생신은 어쩌지? 동서 못 오는 거지? 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자리 비우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 생신상 봐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말씀드려서 외식하자고 할게. 나야 동서처럼 음식할 솜씨는 없잖아. 동서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친정엄마 간병 잘해드려. 형님 감사해요. 뭘, 나도 이럴 때 마음에 빚도 갖고 그러는 거지. 걱정하지 마. 저는 형님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늘 남편을 포함한 시댁 쪽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 서운하고 화가 난 날이 태반이었는데 형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역시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안다고 이럴 때면 손이는 손이구나. 형님에게 앞으로도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날벼락이 떨어졌죠. 동서 어떡하지? 어머님이 외식은 싫대.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 하지 않냐고 노발대발 하시는데 어쩌겠어. 그 성미를. 미안한데 동서가 어머니 생신상만 후딱 차려드리고 가라. 라며 형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시어머니 성깔이 보통이 아니니 뜻대로 안 되셨나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형님이 그닥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저에게 다시 넘긴 건데 그걸 알았을 때는 제 속에서 부글부글 용암이 끓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얘, 너 진짜 웃긴다. 그렇게 친정만 챙길 거면 뭐하러 시집을 왔어? 왜 내 아들만 생고생을 시키는데? 니네 오빠랑 옳게 있잖아. 지들이 힘들면 간병인이라도 붙여야지. 왜 너한테만 의지를 하는데? 염치도 없는 것들. 그래서 너 정말 내 생일도 쌩까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랬다며. 이번 생일은 외식하라고. 네가 뭔데? 내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외식하라고 하냐? 나 바깥 음식 조미료 덩어리라 싫어하는 거 몰라? 잠만 말고 그날은 빼. 무슨 일이 있어도 빼. 알겠어? 라며 선 넘는 말도 서슴없이 했는데 그놈의 생일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쥐잡듯 잡는 건지 저는 그제야 내가 이놈의 집구석의 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도 비슷한 연배이고 천년만년 건강할 거 아닌데 저렇게 저희 엄마와 제 마음을 이해도 못 해줄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조미료 덩어리라 외식은 싫다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엔 꼬박꼬박 생일이면 외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기가 찼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집밥만 먹고 살았다고 저러나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나 몰라라 해봤어요. 어차피 내년에 또 내후년에 다시 올 생일인데 저는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저희 엄마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하루가 다르게 응급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부터는 오빠와 올케 언니도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에 붙어 있었어요. 그땐 하도 정신이 없으니 핸드폰 진동도 확인을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한 번은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21통 찍혀 있더군요.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서 전화를 드렸는데 야, 네가 미쳤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왜? 시어머니 생신상도 나 몰라라 하는 김에 이젠 그냥 시댁도 나 몰라라 하기로 했냐? 라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셨어요. 저는 순간 별일이 없다는 걸 알아챘고
순전히 저한테 싫은 소리 하려고 21통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에 열이 받아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화를 시어머니에게 냈네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 진짜 오늘 내일 하세요. 어지간하면 어머니 생신날 가서 상 차려드리죠.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거 잊으셨어요? 제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고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감정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소리까지 지르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평소처럼 금방 꼬랑지를 내리지 않자 당황하신 듯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며느리한테 밀리기 싫다는 듯 저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치듯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저한테는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엄마 지금 당장 죽는다니? 너 임종 보느라 내 생일에 안 오는 거냐고. 그럼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정신을 잃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이 옆에는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자기랑 상관없다는 듯 평소처럼 나를 부려먹을 악마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때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한 며느리로 살려 했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구로 알고 있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니까 정말로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사돈이 위독하다고 하면 제가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일이 무슨 국경일이라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들들 볶는지 저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로 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떠들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않을 생각에 번호도 차단했는데요. 혼자 화장실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해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한테 왜 함부로 하냐고 따지기 시작했는데 평소 얼마나 자기 엄마를 챙기는 딸이라고 저러나 저 집 식구들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하도 예의를 찾길래 너희 가족들은 나한테 얼마나 예의가 있었냐고 쏘아 붙여줬죠. 그러자 신우는 언니, 갑자기 왜 딴 사람처럼 이래요? 병원에 붙어있는다고 하더니 언니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라며 선을 넘는데 참고로 신우는 저보다 3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쌍욕은 못하고 너 같으면 니네 엄마 생사 기로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지랄하면 좋은 마음으로 가서 미역국 끓일 거냐고 따져줬네요. 그러자 신우는 당황한 듯 말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고 저는 이딴 전화 또 걸면 네 오빠 이혼당하는 꼴 보게 될 거라고 큰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일로 그 집에서도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이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저희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을 턱이 없었는데 남편이 오랜만에 병원에 와서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도 참 사람이 그렇다. 내내 잘하다가 왜 이래?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자기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댁 뒷전에 두고 친정부터 챙기는 게 이치에 맞아? 며느리 노릇도 안 해. 나랑 애들도 나 몰라라 내팽개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오늘은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도 적반하장했다며? 이딴 소리를 당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한 인간이 저희 오빠를 보자 움찔하며 말을 끊었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제가 결혼을 정말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좀 전까지 팔팔 끓던 제 속이 놀랍도록 차분해졌는데요. 이 인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오빠 눈치를 살피다 오빠가 시야에 없자 한층 작아진 목소리로 다시 지 하고 싶은 말만 떠들었어요. 오늘 내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벌써 며칠이야. 그런 소리는 그냥 병원에서 하는 소리야. 장모님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그냥 네 할 도리만 해. 나는 분명히 말했어.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이 먼저야. 친정은 그 다음이라고.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지가 뭐라도 되는 듯 경고를 하고 씩씩거리며 병원을 나갔어요. 해서 저는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시일을 봐서 그동안 해준 거 다 보상받고 이혼할 생각을 품었는데요. 남편의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했어요. 내가 누구 딸인데 지랑 결혼한 게 무슨 대수라고.
저희 친정엄마보다 자기 엄마를 챙겨야 한다고 떠드는 건지 도저히 그 말만큼은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올케 언니 붙들고 난생 처음 하소연도 해봤어요. 그러자 올케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며 하고 싶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자기가 도울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날 자리를 비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토록 식구들이 전부 노래하는 그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려고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평생 이날이 생각나서 남은 인생 미역국은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해줄 심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급식실에서나 볼 법한 들통을 하나 샀죠. 그리고 정말 한 통 가득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새벽부터 다용도실에서 끓였는데 왼종일 걸렸어요. 그러자 아침에 미역국 냄새에 남편이 흡족해하며 출근을 했고 저는 늦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생글생글 웃으며 남편 배웅을 했어요. 그게 제가 그돈 배웅하는 마지막 날이 될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짐을 최대한 싸서 엄마가 홀로 지내던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하루가 정말 너무 바빴어요. 거기에 이혼 서류는 어디서 가져와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법원을 가서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윽고 형님이 알려준 저녁 시간에 맞춰 미역국이 든 들통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제가 끓여온 미역국에 온 식구들이 놀랐는데요. 아직 놀라긴 일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전부 그 집구석 거실바닥에 쏟아버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들통을 엎어 있는 힘껏 미역국을 전부 쏟아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 집구석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쏟아진 미역국을 흡족하게 보며 저는 말했는데요. 자, 그렇게 노래하던 미역국이에요. 이제 됐죠? 야, 너 미쳤어? 이게 지금 감히. 자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다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동서, 왜 이래? 아무리 마음이 안 좋아도 그렇지.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이 뭐 그렇게 대수해요? 저희 엄마는 지금 의식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집구석 핏줄도 이렇게 많은데 왜 저만 이 집에서 일을 해야 하냐고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제가 뭐하러 이 집구석 동노릇을 자처해요.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웃겨. 그래서 올케 언니 이혼할 생각으로 마지막에 사고 한번 시원하게 친 거예요? 우리 다 엿먹이려고요? 그래, 나는 뭐 그러면 안 되냐? 앞으로 네 엄마 네가 챙겨. 아, 아니지. 너도 출가 외인이니까 여기서 얼씬거리지도 말고 네 시댁이나 챙겨. 다른 날은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뭐 얻어먹을 거 있으면 귀신같이 나타나지. 정말 내 딸이 너를 닮을까 봐 무섭다. 야,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엄한데 화풀이를 해? 그러게요. 왜 엄한데 제가 화풀이를 할까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 때문인데. 생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몇 번 더 그 잘난 생일 챙겨 드실지 모르겠지만 만수무강하세요. 제 생각에 어머니 아프다고 옆에서 간병할 자식이나 며느리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이만 갈게요. 그리고 당신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작성해서 연락해. 설마 나랑 더 살 생각 있는 거 아니지? 내 짐은 이미 벌써 뺐고 집은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우리 말로 시끄러워. 내가 오죽하면 이래. 사람이 좋게 좋게 참고 잘해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한 호구로 알았지. 원래 나 같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는 거 몰라? 이참에 제대로 알게 해줄게. 저는 다 비워진 들통도 발로 뻥 걷어차고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모처럼 숨을 크게 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때 오빠한테 연락이 왔죠. 하필이면 제가 옆에 없을 때 엄마의 임종이 다가왔던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올케 언니가 복도까지 나와서 빨리 오라고 손짓했고 저희 엄마는 딸을 보고 갈 마음으로 버티신 건지 제가 오자마자 아껴두었던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 이게 무슨 기과한 인연인지 시어머니의 생신이 저희 엄마의 기일이 되었죠. 이로 인해 저 역시 시어머니 생신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는데
참 징글징글한 인연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이혼을 하지 못하고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뻔뻔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조문을 왔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오빠도 그닥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는데 다른 조문객들이 있어서 당장 나가라고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쭈뼛쭈뼛 시어머니가 빈소 안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웬걸. 시어머니는 저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엄마 보험 들었니? 보험금이랑 유산이랑 제대로 정리해. 네 오빠한테 다 뺏기지 말고. 딸이라도 자식이잖아. 네가 먼저 챙길 수 있으면 챙겨. 네가 더 많이 간병했잖아.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역국으로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열이 뻗쳐 저희 엄마 영정사진 앞에 있던 향로를 시어머니에게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천둥이라도 치는 듯 비명인지 고함인지 큰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는데요. 우리 엄마 보험금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며느리는 출가 외인, 시댁이 먼저라고 하더니 왜 이런 날은 딸도 자식이니 오빠보다 먼저 챙겨야 하냐고.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줬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만 죽일 듯 노려봤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조문하러 온 사람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를 비난했는데 그때 저희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최대한 참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 정말 못쓰겠네. 순순히 나갈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끌려나갈 겁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착한 내 동생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이런 날만큼은 예의라는 걸 좀 지켜야 하지 않나? 아, 예의를 모르는 집구석이니까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와서 누워있는 장모한테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없게 할 말만 하고 톡였겠지. 왜? 우리 엄마 죽었으니 이제 보험금이랑 유산이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기어왔어? 여기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다들 오셔서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세요. 저희 오빠는 저희 남편한테 이보다 더한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네 식구들 데리고 1분 1초라도 빠르게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씩씩거리며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무슨 심보인지 저희 엄마 보험금을 위자료로 주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애들도 자기가 키울 거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 유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혼 소송까지 하려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시도 그 집 며느리로 있고 싶지 않았기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저희는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했죠. 하지만 의외로 소송은 별것이 없었어요. 워낙에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건 족족 기각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았죠. 양육권 문제도 그랬는데 남편은 제가 직업이 없으니 아이들을 못 준다고 버텼는데 판사님이 그러셨어요. 평소 어떤 아빠였냐고 물으셨죠. 거기에 아이들은 누굴 더 잘 따르냐고 유착관계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는 판사님께 호소했어요. 당장이라도 직업을 구해 아이들을 부양하겠다고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저에게 회사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랬냐며 안타까워 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도 생기게 되었죠. 거꾸로 저는 법정 최대치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했는데 재산분할도 알뜰하게 다 챙겼어요. 그러자 이럴 수는 없다고 자기가 너무 불리하지 않냐고 항소를 하는 남편 때문에 또 애를 먹었는데요. 참 끝까지 징글맞더군요. 또 한편으로는 보험금 욕심에 시어머니가 저를 회유하기도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 집을 다시 들어가게요. 저는 싫다고 바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저 모르는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코인으로 고생을 하는 모양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네요. 저랑은 상관없는 빚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냈는데 처음엔 먹고 죽을 애 없다고 버티던 남편 놈 급여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자 바로 입금해 주더군요. 뭐 같이 살던 아파트 팔고 남은 돈도 있었으니 그렇게 저렇게 저한테 다 뱉은 것 같았어요. 결국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자기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쫓겨나면 어쩌냐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15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앞으로는 절대 착하게 살진 않으려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가 겪어보니 알겠다고 너희들은 현명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록 아직은 어려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저도 저를 위해 살아볼 생각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도 그걸 바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이들과 친정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빠가 이혼한 저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저는 친정집만 주면 나머지는 오빠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오빠가 그런 게 어딨냐며 마지막까지 간병하려고 애썼는데 보험금은 전부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빠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통장만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빠는 이 돈은 평생 쓸 생각이 없다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오빠는 오빠대로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은 듯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이혼하고도 걱정이 없게 되었는데 앞으로 오빠에게 실망시켜주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본보기가 되는 현명하고 멋진 동생이자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요즘은 다시 일도 하고 하기 싫은 남의 집 일을 하지 않아 너무 행복해요. 미혼하고 오나 아이들 아빠이기 때문에 양육비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 통해서 남편 소식을 가끔 접하고 있는데 그 집은 서로 자기 부모 챙기는 걸 미루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있어서 지켜줬던 평화라는 걸 이번 일로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부모 주머니도 턴 모양인데 아주 고소하고 쌤통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어떡하든 저랑 다시 재결합하려고 애들을 구워 삼는 모양 같은데 저희 딸이 그런 소리 하면 아빠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어쩌면 저보다는 저희 딸이 똑 부러지고 야무진 것 같은데 누구처럼 자식 농사 망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착한 척 하려다 집 팔자 지가 꼬았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애들이랑 씩씩하게 잘 살라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